이자카야 궁금하다. 이자카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각이 6시 1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8시부터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패널 300명과 함께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데 배철수 씨가 진행을 맡는다고 합니다. 네. 진행 맡았다 욕 많이 드시던데? 왜요? 그냥 진행 맡았다고. 아니, 배철수 씨 욕하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댓글들 보니까. 적절한 것 같아요. 나는 강성범 씨도 제안 왔으면 받았을 것 같아. 이거 뭐 한번 하는 건데 그걸 왜 욕들을 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뭐 좀 시사 진행을 했던 분보다 배철수 씨 시사 진행했어요. 아니 근데 시사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네. 좀 일반 연예인 같은 그런 분들, 강성범 씨나 저는 배철수 씨 같은 거 딱 맞는 상황이 아닌가. 또 MBC다 보니까 뭐 배철수 씨를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씨한테는 연락 안 왔습니까? 진행 맡아달라고? 조언을 하면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지훈 씨가 좀 진행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패널이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몇 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냉정하게 말했었는데요. 예. 그렇게 말하세요. 용태론 해도 뭐 어때? 용태는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세대 게 교체론. 그거는 왜 교체를 합니까? 응? 잘리기 전까지 누가리론. 계속 왜 바꿉니까? 정치인입니까 제가? 존재 자체가 민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저기 본인이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라디오 진행됐었잖아요. 박지원 변호사가. 예. 이 바뀌고 나서 같은 청출- 시간대, 예. 동시간대 했었어요. 같이 라이벌이었는데 라디오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번에 청취율 조사에서 저기 좀 떨어지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경사스러운 표정이 왜 그럽니까? 없었다는. 진짜. 예. 이준석 최고는 예. 출마하려면은 90일 전에 감도해야 됩니까? 원래 그런 규정이 있긴 하죠. 예. 예, 그런데 요즘은 또 유튜브나 이런 쪽이 방송에 약간 대세가 되면서 개의치 않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더라고요.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방송심의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근데 원래 일반 방송도 일반 주제를 담고 하는 것이라면은 내 일방적인 선거 홍보를 하는 방송이 아닌 이상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거죠. 무조건 나갈 수 있어요. 법상으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튜브는 그거 안 지킬 거잖아요, 예, 어차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상파 라디오나 이런 곳들에서도 이번에는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고민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뉴스 정면 승부는 계속 나오겠다. 상암동이 멀어요. 멀긴 뭐래요. 진짜 멀어. 예. 지하철로 1시간 넘어, 여기. 예. 본인이 나가려고 한 지옥하고 멀다 이 말씀이고. 자,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오랜만에 하는데 기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 분? 지난번에 올 초에 신년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형식이 임기 후반부에 있어야 되고 오늘 하겠다는 형식 아직까지 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반 국민과 대화하겠다는 형식이 좀 집권 초기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 그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의미는 있는 것이고 다만 오늘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짚은 것 같은데 정당에서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당원과의 대화, 일반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각본이 없으면은 다소 나오는 질문들이 예. 국민들의 어쨌든 좀 가려운 부분을 긁기에는 어려운 질문들이거나 예.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 나오기 십상이거든요. 저도 이거 당원들과 대화 아니면 정당에서도 이렇게 해보면은 저희 친척이 돈을 떼었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나오고요, 무조건. 그다음에 제가 뭐 취업을 하려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개인적인 사안들이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개인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기획이나 문제 필터링을 하게 되면 또 부자연스러워지고 뭐 이게 예. 그래서 아마 쉽지 않다. 그래서 탁한민 행정관이 뭐 비판 아닌 비판으로 사실 본인이 그 안에 있었다면은 요런 기획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결국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가, 운영의 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내일 국민의 예. 평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되게. 예. 그런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런 대화하는 자리가 없었죠. 기억이 안 나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까지 같이 유머러스한 부분은 좀 부족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 달변 스타일은 또 아니시잖아요. 근데 질문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질문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우 복지 정책 너무 좋아요. 어쩜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거 나오죠. 그래도 뭐 그 이후에 본인 스스로 물어볼 때 칭찬만 하면 좀 면이 깎이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날카로운 질문은 자기가 준비를 할 거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되게 좀 땀 흘리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준비된 방송은 아닐 겁니다. 뭐 준비된 방송이 우리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뭔가 PD가 뭐 구성도 하고 작가가 구성도 하고 질문을 좀 짜고 그런 어떤 의미의 방송은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집권 중반기잖아요. 이제 후반기를 이제 절반을 딱 보고 있는데 자신감의 표현 같아요. 어떤 질문이라도 어떤 국민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런 자리를 잡은 거고요. 너무 좋죠.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거 안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럼 짠 거고요. 예.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것도 저는 준비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답변 나올까요? 제가 뭐 대통령 마음을 아니, 알지는 그러니까 못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뭐 이거를 뭐 임명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마음을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반반 정도의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그 국민 패널 300명 중에 선정된 한 분이 저한테 SNS 물어봤어요. 본인이 선정됐대요. 근데 그분이 질문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적다고 낮겠죠. 보지만은 상황 봐야 되겠죠. 예, 시간이 10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분도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자로 선정되고 보니까 큰 영광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인데 그걸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본 거죠. 지난번 그러니까 조국 기자도 그래 물어보더만. 전 답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이분이 선정될 가능성이 적고 제가 한 가지 그냥 그래 얘기하고 싶은 구설수를 거는 하겠냐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엔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국민이 듣고 싶은 게 무엇인지 본인이 판단하면 잘 알 것이다라는 그렇지, 지시를 그렇지. 하는데 저는 경제 이슈라든지 아니면 외교안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너무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그렇지. 이게 워낙 대통령과의 대화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하다 보니까 뭐 막 숫자 외워가면서 통계 외워가면서 이렇게 들이대면은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그렇죠. 대신 국민들이 아주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선정해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거기 듭니다. 나갈 정도면 깨 있는 분이니까 알아서 자기가 질문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자신 있게 나오죠, 자신 있게. 아까 이준석 최고가 탁현민 행정관이 본인이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계획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한 번도 저는 이거 얘기를 한 맞는지 몰라도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대중 있어요? 대통령도 예, 김대중 노무현 다 했습니다. 한 번씩 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일본 국민과의 대화됐어요. 되게 또 재밌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각본 없이 그냥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요? 예, 처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그럼 뭐 제가 큰 의미. 근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 또 최근의 보수 정권 사회는 보기 어렵던 거 예. 아니겠습니까? 또 그때는 기자하고 대화하는데도 우리 이준석 최고 얘기한 것처럼 질문지나 답변을 준비해놓고 했던 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색다른 모습을 볼 거고요. 다만 뭐 약간 불협화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정말 저는 중요한 행사고 의미 있는 행사가 예,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준석 최고가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길래 지금 청와대 내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소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다 어렵게 준비했는데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본인이 전문성이 그 영역인데, 예. 그러니까 기획자로서 저도 이제 제가 방송을 얼치기로 예. 그냥 여기저기 하고 다니니까 느끼는 거지만은, 그리고 정당의 행사 지내보면은 이 무형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 자체로서의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건 굉장히 소중한 기회인데 이걸 얼마나 밀도 있게 쓸 거냐에 있어서는 탁현민 행정관처럼 예. 우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거 한다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사실은 좋은 건 지금 다 끝났죠. 이제 한다더라. 와, 대통령이 그런 거래. 여기까지 됐고 이제 오늘 나오는 대화 내용에서 이제 단어 하나, 말토시 하나, 이런 거 어조 하나, 눈빛 하나 이런 거 되게 이제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들 다 준비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거죠. 본인이 전문 분야일 수도 당연히 전문 분야겠죠. 다만 본인이 어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게 악용될 수 있거든요. 언론에 한번 거치면서 당장
탁현민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문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서 또 그걸 또 비판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불출마 선언하는 많은 의원들도 좀 주목받다 보니까 처음에 불출마 선언했을 때 이상의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여당 야당 불문하고요. 예. 그게 좀 강한 워딩이 나오죠. 예, 강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나왔으니까 그게 오히려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당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 대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불출마 선언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당내 예.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세지고 이번에 김세현 의원은 불출마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 뭐 굉장히 거친 너무 세게 하고 단어들을 나왔어요. 썼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뭐 발끈하는 인사들도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하고 당해대가 되고 이렇게 큰 폭탄을 내린 것은 유승민 의원과 사전 교감했는 거 아니냐. 교감은 없었고요. 친하잖아요. 이준석 최고위원. 그런데 저랑 김세현 의원은 친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가지는 파급력이라는 게 김세현 의원이 대중적인 정치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번에 가장 센 말이 뭐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다 뭐 이런 예. 말이었을 텐데 예. 이 말을 김세현 의원이 했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연구원장이라면서요. 예. 하태경 의원이 했으면은 또 했네 뭐 이 정도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생각에는 김세현 의원이 주는 충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모 언론사에 기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요즘 애견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많이 보면요. 골든 리트리버 화나게 하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되게 어려워요. 막 발을 막 밟고 이래도 화를 안 내요. 그런데 김세현 의원이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보수권 전반에서는. 무던하구나. 김세현 의원이 화를 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된 거다. 이런 느낌이 약간 있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의원 중에 진짜 화를 안 내는 성격이고. 가만히 있는. 제가 김세현 의원은 그렇게 치면서 말을 많이 해도 지금까지 다른 인사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굳이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 예전에 비판할 때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습니까?가 표현이 최고였어요. 저 박지우 변호사하고는 독대 안 해봤죠. 화 많이 낼 텐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이렇게 화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슈화가 되는 것이고 저는 유승민 의원과 어떤 전략적 교감이나 이런 건 있지 않았고 그런데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한 건 많아요. 그래서 원래 바른정당 시절에도 리틀 유승민이라고 불리긴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생각하는 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교감 없어도 묵시적으로는 소통하거나 교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합에 그래도 뭔가 꺼져가는 불씨를 뭐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실을 수 있지만. 잠깐만요. 김세현 의원이 자신이 불출마하면서 자유한국당 해체해야 되고 문제 많다고 하는 게 통합 연결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저는 오히려 유승민 의원한테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유승민 의원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보수가 통합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여지가 남길 그러니까 수 있지 이게 않을까 다 생각이 제 덕분인데 이게 좀 보수 분석하는 그 실력이 팀 자체가 향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내걸었던 3대 통합 조건을 잘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새 집을 짓자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유한국당을 허물고 결국엔 뭐 바른미래당이고 변혁이고 다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라는 조건을 성사시킨 데 있어가지고 김세현 의원이 말한 지점이 굉장히 닿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우택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뭐 교감을 한 건 아니지만은 생각하는 게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표현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그렇게 거칠게 말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발끈하는 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당장 폭탄 받지 말았어야 됐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통합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미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와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등으로 인해서 지금 그 당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불출마를 포함한 인적 쇄신을 언당이 열심히 하느냐로 귀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그 조류를 거부하는 순간, 강하게 거부하는 순간 반동 세력이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인적 쇄신의 찬반을 표현한 게 아니라 표현이 과하지 않냐. 김세현 의원의 표현이나 아니면은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방향성 이런 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거든요. 아니면 아까 복당 받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인신공격성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눈치 보기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포문일 것 같아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는 전화 받을 때
안녕하십니까. 저 좀비입니다. 이렇게 받는 되잖아요. 김세현 의원이 좀비당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각이 좀 되나 보네요.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자신 있으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만큼 이제 발끈하는 건데 특히 이제 영남권 중진들은 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근데 지금 김세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는 일축해버렸거든 그 요구를. 그리고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심판 받겠다. 그건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선 때 다 심판 받거든요. 누구라도. 저희 당의 어르신이 그 비슷하게 이제 나는 추석 때까지 해서 심판 받겠다 이 말을 했던 손학규 게 대표? 그 네. 어르신이 그런 말 했던 게 기억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은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도 2011년 10월 26일 선거에 그 박원순 시장이 탄생하면서 그 다음 총선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선출되고 아무 큰 뭐 사고 안 쳤던 홍준표라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생기는 각 당의 절박함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아니면 지켜보겠다 이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김세현 의원 이런 말 했으니까 즉각적으로 나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요거 하겠다를 제시해가지고 평가받아야 되는데 지금 묵살형으로 평가하는 건 제 생각에는 당내 구성원들의 불만을 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국회가 뭘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일을 했어야지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질 텐데 뭐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한 사람이 구분이 없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지금 의원 활동 잘했다라고 할 거예요? 뭐 밀치기 잘했다 이런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서 쇄신 이야기가 나오고 먼저 불출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김세현 의원 또 우리 임종석 실장 얘기도 해야 되니까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시사개보수 계속 이어갑니다. 김세현 의원 이야기하다 광고 듣고 왔는데요. 자,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직은 내가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공천이 이상하게 되는 것을 한번 막아보겠다. 여기서 그 여론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생각 같은데 이를 두고 당 해체를 요구하면서 당직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는 아까 정우택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정우택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최고 말처럼 김세현 의원이 어떤 뜻에서 이야기하는지 알겠다. 다만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이건 당내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놓인 그 판단의 잣대가 김세현 활용법이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그 조국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을 총선기획단에 쓰면서 어떤 반전의 이미지가 생긴 것처럼 예. 김세현 의원도 이제 활용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높다고 황교안 대표가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진들은 탁 감이 오는 겁니다. 한국당 개혁의 선두주자가 김세현처럼 돼버리는 순간 황교안 대표가 나중에 급하면은 김세현 공심위원장 카드 같은 것 이런 걸 꺼내들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본인들이 가장 위험하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줄지어 인터뷰할 겁니다. 손 들고 나와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세현 의원의 뜬금없이 높아진 위상 때문에 예. 고민하는 황 대표와 그리고 지금 뭐 굳이 말하자면은 세대교체 대상들 이런 분들의 발언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할 텐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 할 줄 알고 언급한 거예요. 물어보지 마. 그걸 굳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걸 할 정도였으면 박찬주 대장이 왔겠어요? 근데 정말 궁지에 몰리고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카드로서 하나는 뭐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김세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한 거지 뭐 정치 안 하겠다는 건 아니 아니거든요. 원래 지난 공심위원장도 이한구 공심위원장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해가지고 저 사람이면 할 만하다 이랬는데 공천위원장 됐잖아. 그래서 불출마가 아니라 아예 그 출세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됐죠. 딴 거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진박 뭐. 공천. 네. 마찬가지로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길이 있어요. 3선 정도 했었고 다른 뭐 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계 은퇴 선언으로 보긴 어렵거든요. 임종석 실장처럼. 그래요.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그 쓰임은 황교안 지도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세현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하고 당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자기 몸값을 띄우고 훗날 부산시장에 나가려고 한다.
딱 좋네요, 그림은. 그거는요, 훗날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나갈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세현 의원은 원내에서 사실 뭔가를 해보고 싶은 정치인이었는데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번에 3선에 상임위원장까지 했잖아요. 다음번에 나가면 4선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구의 특성상. 예. 그런다 했을 때 본인에게 원내대표 또는 당대표 출마라는 길밖에 안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본인이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는 게 내가 당선되는 것보다도 과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인적 조성비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보다 친박적 색채 아니면은 강경보수 색채가 강화된다고 했을 때는 이건 뭐 이끄는 순간부터 오히려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김세현 의원이 지금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얘기로 가봅시다. 임 전 실장은 총선 불출마 플러스 정계 은퇴. 은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상. 제도권에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총선 불출마는 가능해요. 뭐 지역구 같은 걸 모색하다가 좀 어렵다면 뭐 이렇게 하는데 와 정계 은퇴까지 젊잖아요.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예. 사실상 뭐 은퇴 선언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에서 드러나겠다 그랬죠. 결국은 뭔가 메시지는 있는 게 아닌가. 예. 우리 86세대라 그러죠. 예. 다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386 세대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20년 됐죠. 이제. 네. 한 게 없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됩니다. 예. 돼요. 예.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우리가 했던 옛날에 했던 본인은 사실은 그 통일운동 같은 걸 많이 했으니까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답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386 그 세대 때 학생운동했던 그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닐까요? 그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예. 다 물러나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다 물러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386 세대가 이미 기득권이 돼버렸다. 그렇죠. 이런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아마 그 얘기 나온 것 같고 지금 또 이철희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86세대 많이 묵었다. 떠나도 괜찮다.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능력의 문제인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을 하거나 아니면 비리를 저질렀거나 이런 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오래 했다는 건 맞죠. 그런 건 아닌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386 세대들이 2000년, 2004년 총선을 통해서 당에 들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30대 초중 많아야 40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성 또 청년 그런 친구들한테 물러줄 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은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문들을 쭉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이 원래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원래 기본으로 이제 디폴트로 한 문장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말을 했고 안 했고를 분석해 보니까 예. 표창원 의원은 했어요. 예. 예. 이철희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2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표현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철희 의원이나 아니면은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제 생각에는 내부의 어떤 권력 갈등 구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특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종로 출마를 사실상 주변에도 언급을 했다고 이제 전언이 들리고 예. 있는데 그 안에서 본인이 사실 노력도 했고 근데 그 노력이 좀 예기치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여권 내에서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세력 다툼이 있긴 하다. 근데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진 않는 게 뭐냐면은 결국 586에 대한 퇴진 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대교체 여론이랑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도 잠시 이제 의원직을 비워서 그렇지 586 세대의 거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세대교체 담론이 민주당을 휩싸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게 무슨 예전에 친박 비박 갈등 이런 것처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임종석 실장 같은 상당한 비중이 있는 정치인마저도 세대교체론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어떤 기획자 또는 의중을 가진 사람이 기획하고 있는 거라면은 상당히 무서운 총선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 있겠죠, 그렇게 당연히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정치 욕심이 있는데 그런데 티격태격 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끌고 가면은 이제 밖으로 새 나가고 뭐 얘기했던 거 막 흘러나가고 그러면서 전체가 욕먹는 것 같으니까 이 정권을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그만두자라고 결단한 거 아닐까요? 저는 되게 멋있게 보는데. 저는 그냥 우상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게 뭐냐면은 저는 우상호 의원이 무슨 뭐 임종석 실장과의 구체적인 상의나 이런 건 없었을 것 같지만은 없었다 그러죠.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마 가장 동질성이 많은 우상호 의원 아닐까. 제일 그래서 저는 친하고 둘이. 이게 하나의 뭐
문화처럼 돼버리면은 저는 인적 쇄신 경쟁이 아까 이제 이번 총선의 경쟁일 거라고 했는데 네.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도 더 공감해요. 지금 이게 신호탄인데 신호탄을 양당이 세게 터뜨린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상이 지금 안 나오면 뒤에 이제 뒤주자들은 뭐 해도 눈에 띄지도 않거든요. 둘 다 너무 세게 양당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결국 어디가 인적 쇄신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이 선거에 반영을 하느냐 이게 이 총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여당도 그렇고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두 당 다 시초는 시발점은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임종석 실장이 종로에 간다. 교통정리가 안 된 건 사실이죠. 정세균 의장과. 그렇죠. 교통정리가 안 됐는데 임종석 실장이 종로 아니어도 사실 다른 데는 나갈 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동도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에 정기 은퇴까지 했다 해서 지금 당에서 굉장히 놀란 일이고 지금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독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기득권화됐다는데 모욕감 느낀다 이 말은 우상호 의원이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건데 지금 언론에 좀 잘못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뭐 트로이카로 묶이잖아요. 세 명이.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인영, 우상호가 임종석 나갔다고 해서 본인도 나간다. 나갈 필요도 이런 없어요. 결정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인영 원내대표인데 예. 왜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럴 누가 그런 네. 결정해? 지금 어쨌든 현역 물갈이론 또 민주당에서 25% 이상 교체한다. 근데 지금 스스로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꽤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대 교체 혹은 물갈이로 해서는 민주당이 현재까지 좀 앞서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총선 기획부터 해서 첫 번째 뭐 초선들의 뭐 불출마 그거는 약했거든요. 사실 약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게 임종석 정말 뭐 유력한 정치인인데 이 거물 정치인의 정계 은퇴 선언 이거 자체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총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물갈이 하면서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다 대거 그때 들어왔잖아요. 돌았던 사람들이요, 다들. 근데 그때 이해창 총재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에서 똑같이 개혁 공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허주라든가 이런 사람 다 나가게 됐고. 김윤환. 그래서 지금 만일 민주당에서 세게 물갈이 개혁 공천이 이루어지면 자유한국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만일 자유한국당에서 더 먼저 하면 민주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질로 따지자면은 한 뭐 3급수 밑으로는 거르겠다 이랬으면 그냥 적당히 3, 4, 5급수들이 알아서 긴장을 할 텐데 네. 김세현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던지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1급수 밑으로 다 나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의외로 인신공격 말고는 자유한국당에서 안 나오는 게 지금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조류가 하나 형성된 것을 어떻게 국민적 동력으로 만들어내느냐가 내년 총선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한당이 지금 되게 힘든 게 만약에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번에 공천 물갈이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대표 바꾸자고 난리 날 거고 그리고 또 먼저 대표 바꾸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 공천에서 배제될까봐 또 눈치 보고 있고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또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우리가 나중에 사후에 성적표를 보려면은 종로에 누가 공천된지 보면 됩니다. 어떤 의미일지. 뭐 정세균 의장이 하긴 좀 어렵지 않나요? 의장하고 나가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나요? 뭐 정치권의 관행인데 네. 관행이란 건 안 지켜도 되니까요. 근데 정세균 의원이 거기 종로에서 3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나타났다면서요.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왜 몇 선이고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지역구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몇 선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행이 국회의장 하면 이제 그만둔다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소문은 원래 소문이 먼저 나요. 사람이 실제 행동하는 것보다. 또 자유한국당에 어떤 또 후보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민주당은 또 누가 나올지 그런 것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변호사가 준비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광진에. 거긴 광진입니까?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 경쟁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 종로는 뭐 거물급 정치인이 나오지 않을까. 황 대표? 본인이 나오고 싶을까요? 이준석 최고위원? 좀 지켜보고요. 모르는 거 물어보지 마요. 예. 어제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또 아들 대학 입시 특혜국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전 그 딱 한마디만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거기서 그 인터뷰에서 다른 데 인터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아들 내가 바빠갖고 또는 정치인이라서 공부하는 거 안 도와주니까 미국으로 가더라.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도와주는 부모가 미국을 보낸다. 이건 정말 서민 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그
부모들 못 보내요, 미국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되게 이준석 의원한테도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아, 자식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기득권에 이렇게 매몰돼서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특혜를 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되게 젊은 정치인들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요즘의 사례인 것 같아요. 결혼도 못한 사람한테 지금.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에요. 자식 키울 때 되게 본보기가 될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 문제,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최고가 좀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적했던 게 과거에 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 친구가 예일대학교를 갔는데 그전에도 이제 세인트폴이라는 학교가 굉장히 우리로 치면은 대원외고 같은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은 충분히 갖춘 상황이었고 제가 그 성적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수학이나 중국어 과목은 1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최우등 졸업을 했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입시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맞죠. 당연히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검증이 필요한데 검증을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찝어서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행될 거로 보이고요. 이번에 제기된 거는 그 장애를 가졌다고 알려진 그 딸의 입시에 대한 부분인데 성신여대 입시요. 성신여대에서 입시 전형을 신설해서 했다. 뭐 이런 부분은 저도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그 전임 총장이었던 그 김 총장이 이제 이런 의혹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더니 2017년에 그 전임 총장이 취임하신 다음에 실제로 학교 내에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국 장관 딸 그 입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학교 내 자체 조사로 대부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의심 가는 정황은 있지만 불법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감사의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평론도 하고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많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 언론에 나오는 거로는 그때 감사를 다 했던 사안들이 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이왕 이제 여러 주체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도 빨리 들여다보고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지금 하고 있죠? 6차, 7차 고발이 6차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인제할 것 같아요. 예. 정말 늦어졌습니다. 네. 달팽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뒤에 따로 나오는 게 이게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닙니까? 밥 벌어먹고 살고 싶으면은 힘 있는 사람이 뭐라 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 예, 어떤 수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지켜보죠. 세 분 말씀 고맙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